iOS 14가 뭐 제일 먼저 했는데 좀 역대 WWDC 중에서 이상하게 iOS 발표 세션이 가장 짧았던 때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뭐 물론 그러게요.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요.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주인공이 따로 있었죠. 네, 오늘 이번엔 그렇죠? 주인공이 iOS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iOS도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 스크린을 뜯어 고쳤잖아요 이번에. 뭐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아이폰 OS, 그러니까 지금의 iOS죠. 도입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홈 화면이 뜯어 고쳐진 거기 때문에 나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처음에 키노트에서 처음에 이제 크레이지 페데리기가 지금 홈스크린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앱을 너무 많고. 설치하면 할수록 맞아요. 뒤로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 스프링보드를 도입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스프링보드라 하면 지금 홈스크린의 네. 그 앱 이름이 스프링보드예요. 근데 네네. 그렇죠. 그때 옛날에는 문제가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는 앱이라는 것도 없었고 해봐야 그렇죠.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네이티브 앱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퍼스트 파티 앱밖에 내장 앱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 뭐 그나마 뭐가 있었다고 하면 웹클립이라 그래서 웹사이트 그거 바로 가기 만드는 거, 그런 거 정도가 다였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 별로 이렇게 될 걸 생각을 못 하고 만들었던 UI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갖고 13년을 잘 끌어온 것도 참 대단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이지 1에서 접근하는 걸 좋아해서 굉장히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홈 스크린을 완전히 뒤 갈아엎으면서 이제 몇 가지의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몇 개가 도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게 앱 라이브러리인데 아마 이게 한국어 번역은 앱 보관함이네요. 앱 보관함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모든 앱을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같이 그 홈 화면에, 그러니까 홈 스크린을 1페이지만 하고 싶다. 그러고 싶은데, 다른 앱들은 다 그냥 별로 안 쓰는 앱들은 그냥 다 숨겨놓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우리나라 내가 별로 안 쓰는 앱들이, 우버? 그래요. 우버라 합시다. 우버도 그렇고 사실 미국에서 쓰던 것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렇죠. 티모빌이라든지 티모바일 구글 파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쓰니까 그런 앱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홈 화면에다가는 넣지도 않고 그냥 앱 보관하는 밀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도 찾을 수 있고 그런 리스트 뷰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면 위에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서브폰인 6S에다가 올려봤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물론 앱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서브폰이기 때문에 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앱들만 밖으로 뽑아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요 앱 보관으로 밀어넣거나. 그런데 아니면 이런 유즈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낮에 이제 회사에 가서 일할 때는 내가 이런 앱들을 많이 쓰는데, 내가 퇴근하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이 앱들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게 페이지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말이다. 나는 이 앱들 예를 들어서 지메일, 저는 지메일 앱을 진짜 일에만 쓰거든요. 왜냐면 회사 이메일이 지메일이라. 그래서 나는 지메일 앱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면 그냥 그 페이지는 꺼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평소에는 내가 주말에만 보는 앱, 그냥 평소에 보는 앱들은 그냥 딱 그쪽에 다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런 기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딴 데서 듣다가 안 건데, 또 다른 장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게, 평소에 그냥 아이폰 쓰시던 거, 그러니까 여러 개의 페이지 이렇게 다 앱 해고 다니셨던 게 익숙하시다면은 굳이 이걸 안 쓰셔도 된다. 왜냐하면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맨 끝 페이지 뒤에 있기 때문에 굳이 원하면은 이걸 쓰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초보 사용자들은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쓰고 싶다면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좀
그 밸런스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 초보자랑 파워 유저 사이에 그런 밸런스를 잘 잡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왜 나만 얘기했지?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셨나봐요. 저는 지금 이게 꽤 그러니까, 이게 iOS 14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딴 것도 다 딴 거지만. 그래서, 예,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메인폰도 지금 14로 올려볼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인데, 지금 생각보다 14 베타가 이번에는 꽤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예. 거의 모든 베타들이 다 꽤 안정적이에요. 13대는 저희가 좀 피를 좀 많이 봤었던이라. 그렇죠. 13대는 좀 피를 많이 봐서, 근데 13은 알고 보니까 정식 버전 나와서도 피를 많이 보긴 했는데, 참, 네. 그렇죠. 혹시라도 이 말 듣고 다운받으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안정적이란 말은, 퍼스트 파티 앱들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지, 서드 파티 앱들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례로 이 서브폰에는 뱅킹 앱도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행 앱들이 이상하게 꼬일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온 부분, 이거는 이제 좀 개발자들이랑, 이제 개발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젯이에요. 위젯을 드디어 홈스크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기존의 홈스크린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앱 아이콘만 보이던 게 이제 원하는 대로 위젯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앱 라이브러리랑 같이 쓰면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지는 게 되겠죠. 안드로이드에서 당연히 되던 거라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따라가네 이런 거 있긴 하죠.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요즘 안드로이드는 iOS 따라하고 iOS는 안드로이드 따라하고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약간. 그래서 그리고 안드로이드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기자분도 그렇고 이게 그 무덤에 있는 그 윈도우즈의 라이브 타일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라이브 타일이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것 같죠. 그렇죠. 위젯 사이즈를 설정해서 거기서 메시지를 확인한다든지 여러 정보를 확인한다는 게 딱 윈도우 판박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도 위젯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왼쪽으로 가야지 썼는데 이게 좀 다르다고 이게 기능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좀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홈 화면에 있는 위젯들은 이제 기존의 위젯들만큼 자주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자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으면은 그만큼 데이터도 잡아먹고, 그만큼 배터리도 잡아먹고, CPU 사이클도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에 제약을 많이 걸어놨다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워치OS에서 보면, 이제 애플워치에서 보면 이제 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 컴플리케이션이랑 기술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반 기술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기존의 위젯들, 그러니까 기존의 iOS 위젯이랑 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개발을 할 때도 좀 이런 면에서 좀 챌린지가 있을까요? 네네. 이번에 도입된 거라서 좀 그 위젯킷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새로운 거지만, 이제 워치킷의 컴플리케이션이랑은 이제 위젯킷을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스위프트 UI라고 불렀던 화면 만드는 기술을 이제 그거 부분만 딱 만들 수 있게 제약을 걸어서 그 화면만 익스텐션으로 이제 앱을 안 띄우고도 위젯으로 띄울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그 용도이고 만들기 어렵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UI, 그러니까 어차피 복잡한 UI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공간도 없고요. 그렇죠.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2x2든지 아니면은 2x4, 이제 4대 2든지 아니면은 더 큰 게 있던가요? 그게 제일 큰 게 3대 4거든. 4가 제일 커요. 2가? 2x2.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지금 일단은 지금 당장 퍼스트 파티밖에 못 띄우니까. 왜냐면 다른 개발자들은 다른 거는 이제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날씨 앱을 띄워놨는데 그냥 지금 이제 4대2 이제 4x2만 띄워놔도 그래도 꽤 정보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뭐 현재 온도, 뭐 현재 날씨 상태, 높은 이제 고온, 저온, 그리고 시간별 그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스마트 스택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다가 여러 개의 위젯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뭐 애플에 따르면 여기에도 이제 머신 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 필요에 따라 딱 맞는 위젯을 띄워준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과연 좀 이거는 좀 효용성이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iOS의 온디바이스 인텔리전스가 생각보다는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앱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스크린샷을 여러 개 찍었으면은 얘가 이거를 스크린샷을 하나로 모으는 앱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앱을 바로 그 스팟라이트 이제 검색 메뉴에 바로 띄워준다든지 이런 거는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시리 시리 자체의 평은 다들 아시는 대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러한 온디바이스 인텔리전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물론 쓰다 보면은 얘가 진짜로 내 패턴을 파악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상황에 이거를 띄워준다 이런 게 정말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스택으로 이거를 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무래도 홈 화면 자체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개를 쌓을 수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꽤 좋은 그거긴 하죠. 제 생각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두 번째로 이제 iOS 14에서 이제 애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이제 앱 클립이라는 건데,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유사한 컨셉이 적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인스턴 앱이라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10메가 미만의 앱의 작은 부분을 바로 인스턴트로 다운받아서 그 굉장히 제한적인 앱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약간 미니 앱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애플이 예시로 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 키보드를 지금 빌려야 돼. 근데 내가 앱을 안 깔아놨어. 그러면은 그냥 NFC 만약에 거기 QR 코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QR 코드로 바로 해서 앱 클립을 다운받아서 곧바로 결제를 하고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었고, 예를 들어서 블루보트를 갔어. 근데 블루보트를 가서 내가 커피를 주문해야 되는데 내가 앱이 없네? 그러면 딱 앱 클립하면은 그 블루보트를 주문하는 부분이 바로 떠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제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고 이런 이런 간단 이제 앱의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랑 이제 앱 클립에 관한 세션을 좀 보니까 몇 가지 좀 새로운 것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앱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서 사용자가 별로 안 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삭제되고, 만약에 내가 이 앱 예를 들어서 내가 라임을 자주 쓸 것 같으니까 라임을 설치해놔야지 이러면은 라임을 설치를 하면은, 만약에 그 예전에 이제 썼던 데이터나 이런 게 본 앱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과연 한국에서 뜰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무래도 애플이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앱 클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야 되니까 결제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간소화해야 된다.
우리에겐 애플페이가 있지 않냐. 애플페이를 해갖고 바로 하시면 우리 이미 iOS 다 들어가 있고 바로 결제가 돼요. 그럼 애플페이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어쩌라는 거야? 모르죠. 그 앱 클립에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넘기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앱으로 튕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결제, 뭐 간편 결제 모달을 하려면은 보통 그 카카오페이나 이런 앱으로 튕기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앱카드라든가 각자 카드사 앱에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앱 클립이 그거를 지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른 앱으로 튕기는 걸 그냥 그 하나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애플페이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세션을 봤을 때는 애플페이만 써야 된다? 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애플페이로 하실 수 있다 정도로만 있었는데, 근데 실제 현실로는 거의 이런 10메가 아래로 구현을 하려면 진짜로 그런 관련 코드를 쓰면은 10메가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복잡한 건 사실 앱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딱 진짜 필요한 것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패스북 있었잖아요. 원래 예. 뭐 지금 원래 월렛에 있는 월렛에 있는 거를 밖으로 빼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다거나 멤버십 말고 그냥 뭐 NFC나 뭐 QR 뭐 링크 이런 걸로 그냥 URL로 딱 떠서 그 앱의 일부 기능만 쓰고 필요한 건 앱으로 넘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결제는 애플페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 이거 애플페이는 예제였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하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이튠스 페이먼트 같은 경우 뭐 카카오페이 다 등록이 되니까 아예 그러면은 애플페이가 안 되면은 아이튠스 페이먼트로 빼버리는 그러면 수수료 때문에 난리가 나겠구나. 죄송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30% 낼래요? 3%라도 난리 나는데. 그 지난주 얘기는 저희가 그 본방송에서 따로 다룰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헤이앱과 그 난리의 그거는 딱히 그 얘기는 아닌데. 뭐 그래요. 좀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게 사실 앱 클립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아이폰 이제 iOS SDK를 그대로 다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따릉이 앱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따릉이가 정말 좋은 예일 것 같은데 따릉이 앱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웹뷰거든요, 사실. 웹뷰인데 정말 쓰레기 같은 웹뷰예요. 진짜로 뭐 이렇게 웹뷰를 어떻게 쓰레기로 만들 수 있지? 그 뿌려주는 웹이 쓰레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상하게 그냥 웹뷰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앱보다 웹사이트가 더 빨라요. 왠지 모르겠어 대체. 뭘 래퍼를 이상한 거를 갖다 썼는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다. 약간 다들 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공공 웹사이트,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다 막 이렇게 앱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 그랬던 때가 있어요.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저런 공공기관 웹사이트 뭐 해봤자 진짜 1년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것 때문에 앱을 개발해야 하고, 그 앱을 다운받아서 계속 뭐 물론 삭제하고 나중에 다시 깔고 이러면 되지만, 근데 또 삭제할 때마다 데이터 다 사라지고, 굳이 저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웹사이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앱클립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앱클립을 만들려면은 호스트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앱클립만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보면서 굳이 물론 iOS SDK 다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굳이 저거를 저렇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이런
플로우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간편 결제를, 그러니까 계속 그 간편 결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하려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모르겠어요. 뭐 사실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이라는 게 있었는지 꽤 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우리가 그 존재를 모른다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미국 뭐 일단은 네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일단 애플 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앱 클립. 아무래도 이를 통한 서비스 푸시를 하는 건지, 이게 또 다른 그런, 왜냐하면 아무래도 애플페이가 제일 간단하시니까 애플페이 그냥 거기다 적용하면은 애플페이 수수료 우리한테 들어오네, 약간 이런 거니까요.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카페 갔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런 거 쓰니 웹뷰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일부 카페를 가보면 테이블에 QR코드가 찍혀있는 데가 있어요. 네이버로. 네이버 QR코드 찍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네이버로 들어가서 QR코드 찍으면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 웹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했지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 웹으로 다 된다면. 네. 이미 해놨는데. 사실 뭐 그죠. 그렇죠. 이제, 만약 기왕이면 웹뷰로 할 거면 좀 웹뷰 좀 잘하든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건 또 딴 세계 얘기고요.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고사하고, 뭐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뭐, 애플이 이거에 대해서 워낙 이제 그런 대형 서비스 앱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애플에서는 옐프를 예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옐프나 아니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애플이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이제 뭐 중소형 뭐 이런 데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앱이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앱 클립을 만들 만한 여력이 있는 좀 큰 데서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은 카플레이인데, 잠시만요. 지금, 닥터몰라님 들으셨고요. 인사 나누세요, 일단. 되게 이상하게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했었죠. 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늦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러니까요. 그때는 근데 피치 못할 사정. 지금도 뭐 피치 못할 사정이긴 했지만. 애플이 납치해 가셔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앱클립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카플레이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카플레이 전에는 꼭 초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하여튼 카플레이. 네, 왜냐면, 카플레이 안 되는 차를 사신 분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러면 대충 이분이 무슨 차를 타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하여튼. 할만한, 네. 일단은 카플레이가 올해도 조금 소소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작년에 컸죠. 왜냐하면 작년에 서드파티 내비게이션 앱을 처음으로 열면서 티맵이랑 카카오맵이랑, 또 네이버 지도랑 다, 카플레이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로써 안드로이드 오토보다 훨씬 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내비밖에 안 돼요. 티맵을 못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뭔가니, 제가 듣자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직도 서드파티 내비게이션은 지원 안 하나 봐요. 아마 웨이즈랑 아니면 이제 웨이즈도 지네 거잖아요.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랑 웨이즈만 지원을 하는데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죠. 일단 구글 맵은 아예 내비게이션을 못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카카오 내비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뭐 또 지역 리전락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이상한 뭐 제약이 많은가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설정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은 뭐 아예 지도를 못 쓴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제약도 있고 뭐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심카드로 판단을 한다든가 뭐 이렇던데,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카플레이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때 애플도 이거를 되게 자랑을 했었는데, 뭐 전 세계에서 파는 차 중에 80%가 카플레이를 지원을 한다. 저쪽은 20%, 20% 해당하는 차를 사셨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그 미국 내에서는 90 몇 프로라 그랬죠? 97%요. 그러니까 3%. 그 3%가 테슬라. 밖에 없나 봐. 진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팔리는 차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그것도 참.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카플레이가 좀 흥미로운 앱 지원이 몇 개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차 앱이 지원이 추가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카카오티에 파킹 이제 주차 그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이제 카플레이 앱으로 만들었으면은 운전하면서 가다가 나 여기서 주차 이제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카플레이에서 결제하고 주차장 바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게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전기 충전소를 알려주는 앱도 쓸 수 있다고 하죠. 예,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또 있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자전거? 카플레이인데 자전거를 해요? 와, 카플레이 자전거가 있어. 와, 테슬라도 안 되는 거. 자전거가 돼. 자전거가 카플레이. 와우. 이분 그러네. 테슬라 뒤에 자전거 싣고 다니다가 자전거 타면 되겠다. 그리고 카플레이 쓰지 말란 법도 없어요. 자전거도 법적으로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죠. 그래요. 차예요, 차죠. 그래요. 도로에 나오면 차죠. 예. 네, 지금까지 헛소리였고요. 다음 기능. 하여튼 지금 제가 좀 적고 있어요, 사실. 아직도 못 찾았어. 하여튼 그리고 그 카플레이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대요. 와. 그래서 시꺼먼 거에서 시꺼먼 거에서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식당 앱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에 내가 드라이브스루로 들러서 주문을 할 건데 바로 어차피 들러서 갈 거니까 차에서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카플레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스타벅스 DT 이런 거에 좀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스타벅스 DT가 되게 웃긴 게, 이게 집에서 미리 주문하고 출발하는 거를 장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위치를 잡고 있다가 만약에 근처에 된 거에 이제 감지가 되면 그제서야 주문이 들어가요. 근데 웃긴 거는 몇 킬로 반경 밖에 있으면은 주문이 안 돼요. 주문을 못 해요. 이런 무슨 의미야? 이러면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 가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카플레이로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전기차 충전소 앱 이런 거를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사제 충전소보다는 좀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환경부가 의지가 있으시면 이런 충전기 앱 같은 거 하나 이제 충전소 알려준 앱을 개발을 해서 카플레이에다 넣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안 할 것 같네. 딱 봐도. 정부기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카카오나 다른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주차장 스타트업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카카오나 팀앱도 주차 기능이 있고 이래서, 주차장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앱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벅스 DT 같이 가다가 커피 주문 미리 해놓고 드라이브스루 들어가서 받아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렌 오더 앱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애플이 카플레이보다도 더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아이폰으로 차를 언락하세요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키라고 하는데 이제 예시에서는 BMW가 예시로 보여졌는데, 왜냐하면 BMW가 지금 현재로서는 BMW만 지원을 약속한 상태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원리가 뭐냐면은 도어 핸들에 이제 문 손잡이에 NFC 리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폰을 거기다 갖다 대면 NFC로 통신을 해서 오센틱 이제 인증을 한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식인데 이거 자체는 표준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차량 인포테인먼트 컨소시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뭐 BMW 상기한 BMW 들어가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기차도 들어가 있는 거, 현대기아차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안드로이드 이미 하더라고요 서비스를. 디지털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방식이 똑같아요. NFC로 여는 건데. 그래서 그 컨소시엄은 CCC라고. Hard Connectivity Consortium. 노린 것 같은데. 보통 대학교에 뭐지 막 기독교 동아리가 CCC였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대학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대학에도 있고 저 대학에도 있고. 어쨌든. 그러네. 하여튼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있고 HTC가 왜 있냐? 여기 다 있고 웬만한 데 다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애플도 거기에 회원이어서 이제 그 표준을 갖다 쓰는 건데 지금 일단 BMW가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BMW가 그 이후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2020년 7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 4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45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나라 리스트를 안 알려줬거든. 근데 45개국이면 엔간하면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하나 불안한 게 이미 얘네 BMW도 안드로이드로 이걸 하고 있어요. 디지털 키 서비스를.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어요.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그건 좀 불안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심지어 BMW 텃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5 시리즈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페이스리프트한 5 시리즈를 우리나라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 공개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원래 이게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를 하려다가 코로나 터져서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부산 모터쇼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국이 코로나를 실제로 BMW 한 말이에요. 한국이 코로나에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신뢰를 해서 드라이빙 센터에서 비대면 발표를 했어요. 이게 비대면 발표가 뭐냐면 이제 기자단을 초청을 해서 모든 기자들을 차에 태워요.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 있는 차에 태워요. 그리고 진짜 무슨 카시어터 있죠. 이제 자동차 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마냥 라디오로 틀어서 보면서 듣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 극장도 아니고. 예, 자동차 극장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따온 것 같아요. 그걸 자체를.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거는 그래서 모델을 이제 차가 나왔으니까 차를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직접 보시려면은 이제 차가 이제 발표하는 그거 듣던 차로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그 전시 부스를 이렇게 차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나가라. 차로. 야, 뭐 하여튼 되게 웃겼어요. 하여튼 BMW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45개국에 들어가겠지 싶으면서도 되게 불안하죠. 이게 약간 그거예요. BMW는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애플이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확실하죠. 예,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애플보다는 BMW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긴 하니까 뭐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딜러한테 물어볼까? 왜냐하면 이제 정님은 모르실 텐데 저희 가족이 이번에 그 BMW를 새로 사요. 뭐 3 시리즈인데 근데 3 시리즈도 지원 차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딜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딜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딜러가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혹시 들으신 거 고객님, 이건 원래 안드로이드에서만 되시는 기능이고요. 이틀 전에 보셨어요? 되신다 그래야 돼. 네. 이틀 전에 보셨어요? BMW. 근데 이게 코리아도 아직 보도자료가 아직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불안해, 사실. 이게. 그러네. 월드와이드 보도자료는 나왔는데, 근데, 월드와이드에도 그냥 45개국일만 돼 있어서 되게 그것도 불안하고. 하여튼. BMW 코리아도 WWDC 보고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WWDC를 안 봤을 것 같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 아니 뭐 본사에서 들어오면 그제서야 뭘 하겠지 사실. 이게 아마 아니면은 진짜 7월 생산분 들어갈 때부터만 먼저 얘기를 하려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뭐 하여튼 그런데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발표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리고 사실 그 BMW 웹사이트가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어차피 별로 사실 BMW 코리아 웹사이트 자체는 별로 신뢰는 안 가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일단 BMW만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긴 한데 아마 차츰 다른 제조사들도 뛰어들지 않을까. 뭐 많은 사람들이 현기차 언제 합니까 이거 하는데 뭐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거를 제 생각에 BMW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마 7월 생산분부터 지원을 한다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고 현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진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부터 뭐 다음 뭐 예를 들면 요번에 G70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 걔부터 지원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기존 차들은 그냥 버리는 그런 걸로 갈 수도 있고. 아마 현대는 아마 2어 모델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새 2어 모델에 이게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게 iOS 14였고요. 생각보다 되게 길게 했네. 오늘 망했는데요. 안 했네요? 오늘 다 못하는 건가요? 6S 안 했네? 근데 맞아요. 이건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6S가 살아남았어요. 그러게요. 뭐 이번에 뭐 죽을 거다. 지원 종료될 거다 이랬는데 뭐 지금 제가 놀랍게도 6S에서 지금 굴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반응 속도 괜찮고 잘 돌아가요. 놀랍게도. 네. 뭐 하여튼 이번 버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말은 안 했지만 좀 안정화를 좀 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13 때 워낙 욕을 많이 쳐먹어서요. 고치는데 자, 한 세월 걸렸었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 아이패드 OS.